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태산 회장의 서재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아들 준혁이 결혼을 선언한 것은 이미 예상했지만 상대가 지역 새마을 금고 직원 한아름이라는 사실에 회장은 격노했다. 송 회장은 분노를 사기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가진 유산의 무게를 알지 않느냐. 가문의 명예는 너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보다 크다. 송 회장은 무일푼에서 태산 로지스틱스를 일군 거물이었고 그 과정의 핵심은 곧 리스크 관리였다. 보육원 출신의 아름에게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결혼 실패를 넘어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회장은 과거 자신의 가난 때문에 첫사랑 수님을 잃었던 상실감을 떠올렸다. 그 상실감은 이제 배경 없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리스크는 배경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름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배려심 있고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은 송 회장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송 회장은 아름이 돈과 권력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름이 단순한 배경 부족을 넘어 회장은 비서에게 극비리에 김노인이라는 가명을 준비시켰다. 그는 가짜 신분을 이용해 곧바로 아름의 일터로 침투하여 그녀의 본성을 시험할 은밀하고 가혹한 시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시험은 그녀의 직장 생활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송 회장은 위장 잠입을 실행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검은색 바바리 코트와 구식 중절모를 착용했다. 돈은 없지만 깐깐한 동네 노인으로 보이기 위함이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고가의 지갑 대신 수십 년 된 낡은 가죽 지갑에 통장 하나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챙겼다. 그는 굴절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지하철을 타고 노약자 우대석에 앉아 새마을 금고로 향했다. 금고에 도착한 김노인을 맞이한 것은 백영수 지점장의 냉담한 시선이었다. 지점장은 고액 자산가들만 상대하고 있었기에 낡은 코트 차림의 노인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노인은 일부러 번호표를 뽑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직원들은 노인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때 한아름 계장이 미소를 띠며 송 회장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순수한 공경심이 담겨 있었다. 송 회장은 이 작은 순간에도 그녀의 태도가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다름을 감지했다. 송 회장은 아름 계장의 창구 앞에 앉아 아름에게 첫 번째 실질적인 시험을 시작했다. 송 회장은 아름 계장에게 사망한 아내 명의의 오래된 통장에 대한 복잡한 상속 및 해지 절차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였다. 노인은 일부러 신분증과 서류를 챙기지 않은 척하며 아름 계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서류가 없는데 특별히 빨리 해지할 방법은 없소. 아름 계장은 난색을 표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상속해지는 법적 서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이내 노인의 곤란한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어르신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제가 지금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 목록과 구청 방문 절차를 종이에 상세히 적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제가 유선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녀가 적어준 서류 목록은 복잡했지만 명확했고 말미에는 어르신, 혼자 힘드시다면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제가 동행할 순 없지만 모든 절차를 앞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송 회장은 감탄했다. 그녀는 규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보였다. 이는 송 회장이 자신의 기업에서 가장 중시했던 유연한 원칙주의와 일치했다. 회장은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과 공감 능력에 이미 깊이 매료되었다. 며칠 후 송 회장은 다시 김노인으로 금고를 찾았다. 아름 계장이 복잡한 대출 상담을 처리하고 있을 때 로비 밖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졌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연세가 많은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입구 계단을 올라오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이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검정 봉투에 있던 야채들이 쏟아져 흩어졌다. 백영수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저런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실적이 중요하니 업무에 집중하라 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름 계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구를 박차고 나와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지점장이 분노하여 한 계장, 당장 돌아오지 못해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쓰러진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지금은 규정이나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119부터 불러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외침은 금고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송 회장은 이 장면을 보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전 자신의 가문이 강요했던 차가운 체면을 이 젊은 여인이 뜨거운 용기로 부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송 회장은 이미 그녀의 인품에 완전히 감복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돈 앞에서 그녀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김노인이 아닌 태산 로지스틱스의 퇴직금 일부를 명목으로 20억 원을 예치할 것처럼 위장했다. 이 금액은 지역 새마을 금고에게는 엄청난 고액이었다. 송 회장은 지점장이 보는 앞에서 아름 계장에게 20억 송금 절차를 문의했다. 지점장은 갑작스러운 고액 고객의 등장에 흥분하며 아름 계장에게 한 계장, 이 고객은 최우선으로 처리해 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때 지점장과 친분이 깊은 이 지역의 갑부이자 고액 연체 고객인 최 사장이 들어왔다. 최 사장은 기다릴 수 없다며 배 지점장, 내 서류 지금 당장 처리해줘. 급해 죽겠어. 라고 소리쳤다. 지점장은 난처해졌다. 20억 예치 고객 김노인은 놓칠 수 없지만 연체권으로 압박해야 할 대부호체 사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점장은 아름 계장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한 계장, 저 김노인에게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최 사장 연체권부터 처리해. 이게 더 급한 일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 김노인은 좀 이따 처리해. 지점장은 자신의 연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의 신뢰를 희생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아름 계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과 지점장의 지시, 그리고 금고의 이익을 저울질했다. 이윽고 그녀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먼저 오신 고객을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을 가져온 고객의 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은 금고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노인 고객의 업무를 마친 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이익이나 상사의 지시가 아닌 금고의 원칙과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켰다. 회장은 비로소 확신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라는 가장 큰 시험 앞에서 가장 굳건히 서 있었다. 아름 계장이 원칙을 고수하며 20억 송금, 고객김 노인의 업무를 마친 직후 백영수 지점장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지점장은 아름 계장의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짓밟고 금고의 영업 관행을 방해했다고 여겼다. 게다가 고액 연체 고객인 최 사장이 불만을 품고 돌아갔기에 지점장은 곧바로 보복을 준비했다. 지점장은 마침 본사로부터 부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 대출건에 대한 내부 감사 경고를 받은 참이었다. 이 대출건의 초기 실무를 아름 계장이 맡았으나 최종 책임은 지점장에게 있었다. 지점장은 이 대출건의 서류 일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름 계장에게 중요 규정 준수, 미흡이라는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규정 위반으로 몰아 그녀를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 오후 늦게 지점장은 아름 계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송 회장은 김노인으로서 아직 금고를 떠나지 않고 로비 구석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계장, 자네가 초기 검토한 A 기업 대출건에서 치명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미준수가 발견되었어. 본사 감사팀에서 중징계를 예고했다. 아름 계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점장님,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으나 지점장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자네의 미흡한 실무 검토 때문에 금고의 신용도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점장은 규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아름 계장을 무섭게 몰아세웠다. 아름 계장은 자신이 명예를 걸고 싸우고 싶었지만 지점장의 협박적인 언사와 조직의 엄격한 분위기 앞에서 쉽게 항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점장은 아름 계장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사징계위원회 회부 보고서 초안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아름 계장이 중대한 직무 태만과 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다. 한아름 계장, 이 보고서에 자네의 자필로 인정 서명을 해. 그러면 본사 보고 시 징계 수위를 정직이 아닌 감봉선에서 막아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반발하거나 내부 고발을 시도하면 자네는 즉시 해고되고 이 금융권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거야. 이것은 아름 계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직 권력 앞에서 싸우는 것은 곧 커리어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준혁을 생각했다. 배경이 없는 그녀가 해고까지 당하면 결혼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터였다. 아름 계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로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송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시험은 끝났지만 그의 망설임 때문에 이 순수한 여인이 부당한 모함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송 회장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결국 아름 계장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에 자필 서명을 남겼다. 그녀는 개인의 명예 대신 조직 내의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챙겼다. 회장은 아름 계장이 굴복하고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알았다. 김노인은 사라져야 했다. 회장은 조용히 금고를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그녀를 구원할 계획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오전 송 회장은 새벽부터 출근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완벽한 최고 경영자 CEO의 모습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금고에 나타났다. 송 회장의 비서는 도착하자마자 지점장에게 태산 로지스틱스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대규모 회사채 발행 및
보증권에 대한 긴급 최종 협의를 요청했다. 이 거래는 금고의 연간 실적을 좌우할 수천억 원대 규모였다. 백영수 지점장은 엄청난 계약 성사 기회에 흥분했지만 곧 송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었다. 회의실에서 둘만 남자 회장님은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배 지점장, 오늘 내가 온 진짜 이유는 이 대규모 거래가 아닙니다. 바로 윤리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송 회장은 지점장의 얼굴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어제 한아름 계장이 서명한 징계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자네의 최종 결제 실수라는 것도 알고 있지. 지점장은 경악했다. 회장님은 어떠한 정보망으로도 알 수 없는 내부 기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송 회장은 이어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다. 태산 로지스틱스는 자사의 거액 회사채 발행을 부당한 징계와 컴플라이언스, 은폐가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과는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네의 부도덕한 행위는 이미 중앙회의 보고라인에 보고되었네. 이 사실이 공개되면 금고는 물론 자네는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될 걸세. 그리고 태산이 보증하는 모든 거래는 즉시 중단될 것이야. 수천억 원의 거래를 잃는 것을 넘어 금융인으로서의 생명 자체가 끝장날 위기에 직면한 지점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점장은 송 회장의 압도적인 권력과 정확한 정보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는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장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점장은 회의실을 나와 로비 중앙에서 모든 직원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기 직전의 자세로 아름 계장에게 사과했다. 한아름 계장, 어제 제출된 징계 보고서는 전적으로 나의 오판이었습니다. 저의 최종 검토 실수를 덮기 위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점장의 절박한 사과는 아름 계장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고 직원들은 숨죽여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봤다. 이로 인해 아름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곧이어 송 회장은 아름 계장을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다. 송 회장은 그녀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한아름 계장, 내가 당신에게 결함을 찾기 위해 비열한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김노인이었소. 아름은 깜짝 놀라며 숨을 멈췄다. 자세히 보니 그 김노인의 눈빛이 송 회장의 눈빛과 똑같았다. 회장님, 송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와 편견을 고백하며 말했다. 당신은 돈과 권력, 그리고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원칙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배려심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소. 나는 당신을 시험했지만 오히려 당신에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배웠소.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오. 아름은 눈물을 흘리며 송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송 회장은 그녀를 딸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나의 며느리가 되어 주겠소? 당신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오. 라고 간절히 청했다. 며칠 후 송 회장과 준혁, 아름 계장은 공식적인 가족 만찬을 가졌다. 더 이상 숨김이나 격식은 없었다. 송 회장은 아름 계장의 손을 잡고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태산 로지스틱스를 키우며 경영의 윤리를 최우선으로 여겼지만 정작 내 가족을 선택하는 데는 오래된 편견을 따랐다. 송 회장은 아름에게 진심을 담아 축배를 들었다. 아름아, 내가 가진 강인한 원칙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수천억의 자산보다 귀한 가문의 새로운 자산이다. 나는 내가 우리 가문의 심장이 되어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준혁은 사랑하는 아름의 손에 반지를 끼우며 맹세했다.
아름이의 진실성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굳건한 신뢰입니다. 아름이는 이제 집안의 일원이자 가문의 윤리적 심장이 되었다. 송 회장은 마침내 고독한 왕자에서 벗어나 사랑과 신뢰로 세워진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송 회장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얻은 며느리 덕분에 더 빛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닌 사람의 진심과 원칙 속에 있다는 것을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